우주.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새까만 우주 공간을 수많은 별들이 날아다니고 괴물처럼 생긴 블랙홀이나 정체불명의 퀘이사가 꿈틀거리는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전체 우주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 고작 5%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체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게다가 그 5%조차도 절반은 오랫동안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방불명이었죠. 무려 10의 44제곱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요. 이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의 질량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약 1500억 배나 더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여긴 토픽입니다. 오늘은 그 사라졌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주의 구조. 과학자들이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게 된 건 사실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2003년에 이르러서야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기 WMAP가 배경 복사의 미세한 요동을 측정하면서 처음으로 우주의 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전체 질량의 68%를 차지하는 것이 다크 에너지라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수수께끼의 존재임이 밝혀졌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전체의 27%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존재인 다크매터, 즉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 물질은 이 가속 팽창을 억제하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요. 그래도 최소한 은하 안의 별들이 마구 흩어지지 않고 마치 물고기 떼처럼 함께 뭉쳐있게 해주는 역할은 해내고 있죠. 그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존재예요. 다크 에너지든 다크 매터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대가 시작된 지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95%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확실히 안다고 할 수 있는 건 전체 중 겨우 5%에 해당하는 물질뿐입니다. 이걸 바리온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양성자와 중성자, 즉 바리온이라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들이나 행성들, 그 위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를 생명체들,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주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크 에너지나 다크 매터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전부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증거라는 게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 밤에 갑자기 추워졌다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이불이 밀려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난방비를 못 내서 보일러가 꺼진 건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어쩌면 갑작스럽게 빙하기가 시작된 걸 수도 있고요. 결국 눈을 떠서 이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난방기기를 만져보고 창밖 상황까지 살펴보기 전까지는 그 추위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겠죠. 이처럼 바로 이런 식의 단서들을 우리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주의 재고조사. 우리에게는 관측 가능한 바리온 물질, 그러니까 5% 정도가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 그걸 직접 세어봤는데 진짜로 딱 5%밖에 없다면 우리가 세운 우주의 구조에 대한 결론은 맞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의 재고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체의 구성을 다시 따져봤더니 바리온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놀랍게도 겨우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떠오른 게 있었죠.
별이 형성되고 남겨졌던 주로 수소로 이루어진 은하간 가스였습니다. 수소라고요? 좋아요, 잘 됐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21cm 파장이라는 전파를 활용하면 이 수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중성수소가 내뿜는 아주 독특한 전파입니다. 그리고 RS15 망원경이나 VLA, FAST 같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면 그 신호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죠. 그 신호의 세기를 분석하면 수소가 얼마나 있는지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결과 수소 외에도 21cm 파장을 내지 않는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은하보다도 수백만 배는 밝게 빛나는 퀘이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퀘이사와 지구 사이에 무언가 물질이 존재하면 그 빛의 일부가 특정한 주파수 영역에서 흡수되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나 이온은 각각 내부 구조에 따라 고유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에너지 준위라는 건 원자나 이온 내부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정 파장, 즉 특정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가스 구름을 지날 때 그 에너지가 원자나 이온의 두 에너지 준위 차이와 딱 맞아떨어지면 그 빛은 흡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상태의 수소 원자는 파장 121.6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는데 이건 자외선 영역에 해당해요. 이 현상은 수소의 라이먼 알파선에서 나타나는 흡수 현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헬륨의 경우에는 30.4 나노미터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처럼 다른 가스들도 각각 고유의 파장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분광 사진에는 흡수선이라는 어두운 줄이 나타나게 되죠. 이 흡수선의 세기를 분석하면 가스 구름 안에 있는 원자의 수를 추정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가스의 전체 질량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온 물질을 다시 조사해봤더니 추가로 1.5%가 더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이 2.5%가 된 거예요. 사라진 2.5%와 아인슈타인의 전례. 그렇다면 남은 2.5%, 즉 원래 있어야 할 그 절반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주의 구조 이론 자체가 틀린 건 아닐까요? 바리온 물질이 5%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2.5%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 위성 관측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쯤에서 떠오르는 것이 1919년에 있었던 일식 관측입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실제로 확인된 유명한 사건이었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 빛이 휘는 정도는 뉴턴의 이론이 예측한 수치의 2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19년의 관측 결과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혹시 지금,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2배라는 예측이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온 우주에 대한 관점이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그 5%는 어디서 생겨난 걸까? 물론입니다. 그 5%도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빅뱅이죠. 빅뱅 직후 처음 몇 밀리초 동안 우주는 섭씨 10의 12제곱도에 달하는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10초가 지나자 온도는 10의 9제곱도까지 떨어졌고 드디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3분쯤 더 지나자 온도는 그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 중수소, 즉 듀테륨이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이 중수소 2개가 거의 즉시 결합해 헬륨4 원자핵, 즉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핵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핵 융합 반응은 우주가 생긴 지 약 20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우주의 온도가 핵 융합이 더는 일어나지 않는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서 반응은 멈췄죠. 계산에 따르면 이때 전체 바리온 질량의 약 25%가 헬륨4의 형태로 나머지 75%는 수소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중 중수소는 약 0.0015% 정도를 차지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수소 원자 100만 개에 대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하나씩 있는 중수소 원자는 겨우 15개 정도 있는 셈이에요. 참고로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차나 커피에는 중수소가 약 0.005g, 즉 무려 1.5 곱하기 10의 21제곱개나 들어있습니다. 이 중수소야말로 빅뱅 이후 단 3분 만에 생성된 바로 그 물질입니다. 이런 중수소는 이런 우주 초창기의 핵 융합 외에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이 접한 것 중 가장 오래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시 헬륨과 수소의 비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비율을 토대로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의 질량을 역산해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계산은 이미 20세기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바뀌던 시기에 이뤄진 관측 결과 우주는 실제보다 훨씬 더 무겁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결국 다크매터, 즉 암흑 물질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다크 에너지라는 개념도 함께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1940년대에 추정되었던 우주의 질량은 60년 뒤 다시 계산된 전체 질량의 고작 5%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5% 중에서도 절반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윈, 따뜻하고 뜨거운 은하간 가스. 이 사라진 2.5%, 무게로 따지면 무려 10의 44제곱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양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바리온이 은하 사이 공간에 고온의 가스로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가설은 웜 핫 인터갤렉틱 미디움, 줄여서 윈이라고 불립니다. 윈은 수소나 헬륨 같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가스로 에너지는 높은 상태이지만 X선이나 가시광선으로는 뚜렷하게 관측될 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이 가스는 주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광대한 공간에 흩어져 있으며 그 온도는 10만 켈빈에서 최대 1000만 켈빈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가집니다. 워낙 뜨겁고 밀도는 낮다 보니 기존의 방법들로는 이 가스를 포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거죠. 2.5%의 요새를 공략하라. 2.5%라는 이름의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정말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찬드라나 XMM, 뉴턴 같은 X선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은하들을 연결하는 우주 필라멘트 구조 안에 희박한 고온 가스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망원경들은 은하 사이 공간에 떠있는 고에너지 가스가 내뿜는 X선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출을 관측한 결과 사라졌던 바리온 대부분이 실제로는 100만에서 1000만 켈빈의 가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은 것은 1969년에 소련의 천체 물리학자 야코프 스냐이에프와 이고리 젤도비치가 예측했던 효과였습니다. 우주 전체에는 빅뱅의 흔적으로 남은 배경 복사가 가득 차 있는데요. 이 복사는 거의 균일하지만 아주 미세한 온도 요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은하단처럼 뜨거운 가스가 있는 구역을 통과할 경우 이 가스가 배경 복사에 간섭을 일으켜 그 스펙트럼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는 역컴프턴 산란이라는 현상 때문으로 뜨거운 가스 속의 고에너지 전자가 배경 복사의 광자와 충돌해 그 광자에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생겨납니다. 이때 광자는 뜨거운 전자와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플랑크, 찬드라, XMM 뉴턴 같은 최신 X선 및 전파 망원경을 통해 이 효과가 실제로 관측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퀘이사에서 방출되는 X선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퀘이사의 빛이 은하 사이 고온 가스 구름을 지나갈 때 특정 파장의 빛이 가스에 흡수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펙트럼에는 뚜렷한 흡수선이 생기고 이를 분석하면 가스의 밀도나 총량을 추정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퀘이사의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그 속에 숨어있는 바리온의 양을 계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전파 폭발, FRB를 이용해 은하 사이의 가스를 검출하고 그 밀도와 질량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파가 은하간 플라즈마나 이온화된 가스 구름을 지나갈 때
주파수에 따라 전파 속도가 달라지면서 전파 분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가스 속 전자들이 주파수마다 전파를 다르게 감속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결과 신호는 주파수에 따라 도달 시간에 차이가 생기고 낮은 주파수일수록 더 많이 지연됩니다. 이 시간차를 분석하면 전파가 통과한 공간의 전자 밀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스의 질량을 추정하고 그 안에 포함된 바리온의 양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강력하고 짧은 전파 폭발의 원천으로는 펄서, 퀘이사, 초거대 블랙홀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우주엔 과학자들을 도와주는 천체들이 정말 많다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각도로 접근한 덕분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 관측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우주에 존재하는 바리온 물질 대부분은 실제로 고온이면서도 희박한 가스 형태로 은하사의 공간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놀랄만한 반전은 없었어요. 이번엔 과학자들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가진 우주 구조에 대한 이해는 치열한 검증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다시 하나의 점으로 수축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속으로 돌아갈 일도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SNS에서 공유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